여러분, 검찰개혁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왜 대한민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게 정치와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정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길고 긴 싸움에 바로 그 핵심을 파고들어서 하나의 기관에 집중된 막강한 권력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한 노력은 어땠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독특한 이중 권한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랑 그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할 기소 권한, 이 두 가지를 검찰이 모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거든요. 비유하자면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이러니 견제가 어렵고 막강한 힘이 생길 수밖에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막강한 권력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법적 장치들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고, 심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기소하지 않을 재량권까지, 이 5가지 기둥이 바로 검찰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도록 총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막강한 힘이 만약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련 자료들은 90년대 초에 있었던 아주 비극적이고도 상징적인 한 사건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민주화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던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학생 운동가였던 강기훈 씨가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부추겼다는, 그야말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당시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되던 상황이었거든요.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이랬습니다. 강기훈 씨가 시위를 더 크게 만들려고 친구의 자살을 부추겼다는 거죠. 하지만 그 근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24년, 이게 바로 그 인간적인 대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마침내 그의 결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언하기까지 거의 4반세기에 가까운 정말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른바 제19 감싸기 문제입니다. 2010년에 한 지역 사업가가 정말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의 폭로는 수십 년 동안이나 은밀하게 이어져 온 검사들과의 스폰서 관계, 즉 검찰 내부의 부패 문화를 수면 위로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 사업가가 밝힌 내용은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100명이 넘는 전 현직 검사들에게 비싼 식사나 술, 심지어 성접대까지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상세하게 기록까지 해뒀다가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터져서 특별수사까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법의 저울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기운다는 의혹. 이른바 선택적 정의의 논란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유력했던 이명박 후보가 연루된 대형 금융 스캔들, 바로 그 유명한 BBK 사건이 터집니다. 자, 이 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보이죠? 2007년 검찰은 이명박 후보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이 덕분에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대법원의 판단은 그가 바로 실소유주라는 사실상 정반대의 결론이었던 거죠.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당연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개혁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쌓이고 쌓여온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죠. 이 개혁을 향한 여정 정말 길고 험난했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본격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고요. 그리고 10여 년이 흘러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시 최우선 국권자재로 꺼내들었습니다. 마침내 2020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2021년에는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기관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리가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는 곳이죠. 공수처의 탄생이 왜 그렇게 역사적이었냐면요. 사상 처음으로 검사나 판사 같은 최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자, 그럼 공수처도 생겼고 법도 바뀌었으니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정말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점. 둘째, 이 힘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내부 부패, 선택적 정의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는 것.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 이걸 견제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공수처 같은 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혁의 목표가 검찰을 무조건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으로 바로 세우자는 데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라는 이 막강한 칼자루를 모두 쥐고 있을 때 과연 진정한 의미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완벽하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